처음이라는 매혹. 정우련. 현관문을 열자 방문 앞에 분홍색 목욕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엄마, 목욕 갔다 오셨구나? 나는 좀 과장된다 싶을 정도로 명랑하게 인사를 했다. 갔는데 못하고 왔어. 방문 앞에 선 엄마의 표정이 시무룩했다. 그러고 보니 마른 수건이 그대로 목욕 바구니를 덮고 있었다. 머리는 납작하게 눌려 감지 않은 티가 역력하고. 아니 왜요? 화요일도 아닌데? 화요일은 동네 목욕탕이 쉬는 날이었다. 보호자 없이 왔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세상에, 늘 혼자 잘 다니던 사람을 갑자기 왜 못 들어가게 한대요? 해필 어떤 늙은이가 넘어져서 119에 실리갔다네. 인자 진짜 다 살았는갑다. 목욕탕 가서 쫓겨나기는 또 생전 처음이네. 야단 맞은 아이처럼 풀이 죽어서 심란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다 살았는갑다 하는 말이 목구멍에 더 걸렸다. 엄마, 나오세요. 제가 보호자 할게요. 나는 목욕 바구니를 챙겨들며 나오시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집에서 씻으면 되지 뭘. 엊그제 정희가 지 아버지 이장이 잘 끝났다고 전화가 왔길래 목욕이라도 하고 올까 싶어 갔더만으니. 엄마가 말끝을 흐렸다. 70년대 말 파독 간호사였던 정희 씨는 자식이 없는 엄마에겐 딸 같은 조카였다.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물려 집단 총살당한 아버지의 묘지 이장 문제로 왔다가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엄마는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분홍 목욕 바구니를 바퀴가 4개 달린 보행기에 슬쩍 챙겨 담았다. 그러고는 어느새 목도리까지 두르고 이내 현관문 앞을 나섰다. 내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봐 염려하는 사람처럼. 아이고, 우리 엄마 동작도 빠르시네. 엄마가 멋쩍게 웃었다. 엄마는 내가 돌보고 있는 독거노인 중 한 분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보는 여성 노인을 엄마라고들 부른다. 호칭이라는 것이 묘해서 그러다 보면 정말 친정엄마처럼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엄마라 부르며 돌보던 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엄마는 호떡을 참 좋아하셨다. 한 번은 씨앗 호떡을 2개 사와서 나누어 먹었다. 그 답례로 골마지가 허옇게 피고 군내가 나서 물러터져 먹지도 못할 김치 한 포기를 비닐봉지에 정성스레 담아주셨다. 엄마는 해질녘이면 누군가 내다버린 의자를 기운 누더기 같은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갖다 놓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곤 했다. 어딘가 이승 저 너머에 가 있는 것 같던 그 공허하고 외로운 눈빛. 살짝 취해서 빛을 대며 골목을 걸어 들어오던 노인의 입가에 걸려있던 어딘지 민망해하는 듯 권태가 묻어나던 희미한 웃음.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 울컥 울음이 치밀었다. 가난과 죽음이 잠복해 있는 도시의 뒷골목으로 흘러들어온 노인에게서 문득문득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IMF 때 회사에서 잘린 뒤로 옳은 벌이도 없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빚만 남기고 가버린 남편과 중국 유학 갔다 거기서 눌러앉은 딸아이. 가족이라야 달랑 3식구였는데 내 노후도 정부의 생활보조금 몇 푼에 목매는 독거노인보다 나을 게 없었다. 일이 끝나고 동해 남부선이 지나가는 굴다리를 빠져나와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면 뜨끈한 홍합 국물에 소주 생각이 간절해지곤 했었다.
골목을 나서면 바로 몇 미터 앞에 좁고 오래된 동네 목욕탕이 있었다. 싼 입장료 때문에 언제나 10,000원이었다. 등미리 기계가 놓인 타일 벽면에는 아크릴판에 빨간 글씨로 쓴 안내문이 일렬 종대로 주르륵 붙어 있었다. 등미리 기계는 등만 1회 사용하고 비킬 것. 등 외의 곳에 사용하면 바로 퇴장, 돈 안 내줌. 싸움하면 둘 다 퇴장, 돈 안 내줌. 온탕 위 벽면 타일에는 서체를 달리한 더 큰 글씨가 붙어 있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먼저 목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래하면 목욕비 50배 10만 원으로 배상합니다. 목욕비가 3,000원이니까 50배면 15만 원인데 2,000원 할 때 붙은 안내문인 모양이었다. 이건 숫제 안내문이 아니라 경고문 수준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샤워기 밑에는 염색하면 퇴장, 돈 안 내줌. 자리 싸움하면 둘 다 퇴장, 돈 안 내줌. 따위에 종결어미가 마치 웃음을 유발하는 랩의 라임 같았다. 그 밖에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 물을 아껴 써라. 머리 감고 탕 안에 들어가라. 샤워기는 자리가 비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독점하지 마라 등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벽면을 채워나간 티가 역력한 활자들이 와글와글 떠들어대는 경문 같았다. 마침 목욕이 끝나가는 자리가 보이자 엄마가 목욕 바구니를 그 자리에 잽싸게 들이밀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경고문이 무색하게 속옷을 가지고 들어와 타일바닥에 문질러 빨거나 등미리 기계에 가슴이며 팔다리 할 것 없이 들이밀고 온몸을 연체동물처럼 비벼대며 때를 미는 거북한 모습도 보였다. 그걸 보면 또 경고문 나무랄 것도 아니지 싶어 맥이 빠졌다. 온탕은 5-6명 들어가면 꽉 찰 만큼 비좁았다. 온탕물 위로 살비듬이 둥둥 떠다녔다. 나는 뗏물을 넘기려고 가차없이 수도꼭지를 틀었다. 옆에 있던 목욕객이 물 좀 아낍시더 하더니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탕 밖으로 나가버렸다. 뭐라고 변명할 틈도 없었다. 이런 목욕탕 처음이제. 돈 없으면 심성도 싸나봐진대. 엄마는 그게 마치 당신 잘못인 양 민망해했다. 나는 자리 싸움하면 두 사람 다 퇴장, 돈 안 내줌이라고 적힌 아크릴판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가 입술을 앙 다물고 웃었다. 등미리 기계에 앉겠다는 엄마를 만류하여 등을 꼼꼼히 밀어들이고는 도망치듯 탈의실로 나왔다. 목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엄마가 하필 복잡한 시간에 와서 하면서 겸연쩍어 했다. 분홍 목욕 바구니에 담아온 페트병의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그 와중에도 세상에 이렇게 개운하기는 또 생전 처음이네 라며 활짝 웃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들어 엄마는 말끝마다 생전 처음이란 말이 입에 붙었다. 독감이 나아서 퇴원한 뒤부터는 유독 더 그랬다. 늘 먹던 음식인데도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감탄하거나 약 먹을 시간을 놓쳐서 통증이 느껴지면 세상에 이렇게 아프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쩔쩔맸다. 일이 뗀뗀해 나고 맛있는 감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거나 봄도 아닌데 딸기를 먹어보기도 생전 처음이라든가 자주 꾸는 연탄불 피우는 꿈을 꾸고 나면 그리 불이 안 붙기도 생전 처음이라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의 침대 머리맡에는 매 끼니 먹는 약봉지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약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88세 노인에게 생전 처음인 일이 뭐가 있으려고 저리 기승전 생전 처음일까 실소가 나왔다. 그러다가도
노인이 한 번쯤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 때문에 매 순간이 마치 처음인 것 같은, 아니 처음이었으면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해서 애연해졌다. 엄마, 다음에는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사우나로 한 모실게 해. 나는 기꺼이 시간을 내보리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바닥이 다 비치는 깨끗한 온탕에 몸을 담그고 먼 바다를 보면 이렇게 전망 좋은 목욕탕은 또 생전 처음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참에 이장하느라 심신이 지쳐있을 정희 씨도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네. 엄마는 담담하게 응수했다. 집 밖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과 내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엿보였다. 당신 자식들 줄 곰국까지 끓이고 얼려 꼭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거나 이동해야 하는 사람을 붙들고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아파 죽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찌푸리고 있는 노인들과는 달리 엄마는 까탈스러울 정도로 신세지는 걸 싫어했다. 다리가 아프면 엉덩이를 밀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방 안 걸레질까지 말끔히 해놓고 설거지한 행주까지 꼭 짜서 탈탈 털어서 널어놓았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온다고 해도 당신 운동 삼아 하는 거라며 외로운 늙은이 말동무 구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늘 말동무를 아쉬워했다. 돌보는 노인들의 과거나 가족관계를 캐려들지 않는 게 우리들의 불문율이긴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이 더 많은 법이다. 정희 씨만 해도 내가 엄마를 돌보기 시작하자 얼마 있지 않아서 먼저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다. 고모를 돌봐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로 시작된 전화가 이제는 친구들보다 더 자주 보이스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지겹도록 전화통을 길게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졸면서 받을 때도 있지만 워낙 경계가 없고 지나치게 솔직해서 빈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3번 결혼했다. 첫 결혼 상대는 파독 광부였다. 갱도에서 중증 사고를 당한 남편은 그녀와 딸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딸아이를 키우며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독일인 의사와 재혼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은퇴한 목사였던 3번째 남편은 불법 체류 여성들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7년 전 결혼을 앞둔 하나뿐인 딸이 자살한 뒤에 그녀는 반쯤 미쳐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발로 제그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았다고 했다. 성해방을 실험하고 명상을 통해 정신적 치유를 얻는다는 곳이었다. 제그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과 인도로 네팔로 명상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가 마치 책에서나 만난 사람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대낮에도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북쪽 방에서 잠잘 때 외에는 늘 형광등을 켜고 살았다. 외출해서 돌아와 깜깜한 벽면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찾는 순간을 아주 성가셔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형광등 스위치란 손 닿는 곳에 있게 마련인데 이 집은 영 엉뚱한 곳에 붙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방 벽면을 더듬다가 포기하기 딱 알맞은 지점이었다. 방문 오른편 끝에 붙어 서서 서너 발짝을 걸어 들어가야 기역자로 꺾어지는 벽면이 나오는데 그 모서리에 비로소 현관과 안방 스위치가 나란히 있었다. 초등학교 뒷골목에 있는 이 집은 80년대 코흘리개들의
전자오락실 자리였다. 전자오락실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집주인이 문을 닫고 거기다 방을 만들어 새를 놓았다. 얼기설기 엮어 만든 방은 문이며 창문 악위조차 맞지 않았다. 싱크대는 비스듬히 기울고 세면실과 화장실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 변기에 앉으려면 마치 상자 속에 들어가듯 몸피를 줄여야 했다. 방음은 최악이었다. 옆방에 새든 젊은 중국인 여성이 광둥어를 쓰는 남자친구를 데려와 섹스 중에 내는 교성이며 폭가이 디우레이라 같은 거침없는 욕설을 하며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신이 발에 맞으면 신발을 잇는 법인데 집이 이 지경이니 자죽자죽 불편했다. 형광등 스위치도 그중 하나였다. 눈이 어둠에 순응하기 전에 스위치를 찾아 벽면을 더듬는 그 순간의 정적을 엄마는 되게 싫어했다. 누군가 손등을 덥석 잡을 것만 같다고 했다. 그 때문에 스위치 요철이 손에 닿기만 해도 얼른 올리느라 허둥댔다. 형광등이 서너 번 깜박거리다가 딸깍하고 불이 들어와도 손등의 이물감이 얼른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방 안 형광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싱크대 위 야채 소쿠리에 부추며 배추, 호박, 홍고추 등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조카님 온다고 준비를 다 해놨네 얘. 살이 통통이 오른 참조기도 대소쿠리에 담긴 채 잘 말라가고 있었다. 정희가 김 선생하고 나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있는 반찬에 집에서 먹자고 했다. 오늘 김 선생이 내 때문에 고생했는데 부추전 부쳐줄 테니까 먹고 가시게. 고생은요. 부침가루랑 계란 줘보 있어. 제가 개는 게 더 빠르겠는데 얘. 엄마가 벽시계를 흘끔 보더니 싱크대 및 찬장 안에서 스탠불을 꺼내고 전 부칠 준비를 했다. 나는 스탠불을 건네받아 재빨리 부침가루랑 계란을 풀어 물을 붓고 개었다. 싱크대 앞이 좁아서 안방에 신문지를 깔고 전기 프라이팬 코드를 꽂고 전 부칠 재료들을 모두 안방으로 날랐다. 엄마는 등받이가 있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고 나는 방석을 깔고 앉았다. 부추전과 배추전, 다홍고추로 고명을 올린 애호박전을 차례로 굽는 동안 엄마가 유리병에 든 붉은색 과실주를 쟁반에 담아내왔다. 뭔데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얘? 붉은색이 매혹적이었다. 갱년기 여자한테 좋다니까 마셔보라고. 엄마가 검버섯이 핀 눈가에 잔주름을 잡으며 웃어 보였다. 아, 석류주구나. 홍보석 같은 석류 알갱이를 떠올리자 입안에 금세 신침이 고였다. 엄마가 유리잔에 석류주를 따라 주었다. 안주 삼아 부추전 한 개를 찢어서 먹고 석류주를 한 잔 마시자 복잡한 목욕탕에서 받은 피로감이 한결 가시는 듯했다. 그때 누군가 유리창이 달린 미닫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정희가 왔나 보다 하더니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작은 거 뭐? 그녀는 두 팔을 자루주머니처럼 벌리고 다가와 엄마를 안았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이장도 잘 끝났다면서.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정희 씨가 엄마 뒤에 선 나를 발견했다. 지난주에 보았으면서도 무슨 10년지기나 만난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반가워했다. 어디서 이리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어릴 때 먹던 배추전이네요. 그녀는 이내 소쿠리에 제법 소복이 쌓인 배추전을 가리키면서 맛있겠다고 입맛을 다셨다. 나는 다홍고추 고명을 올린 애호박전을 소쿠리에 가지런히 담고는 방 안에 어지럽게 널린 전기 프라이팬이며 전 소쿠리를 재빨리 부엌 쪽으로 내갔다.
그러고는 둘의 밥상을 펴고 큰 접시에 전 모둠을 담았다. 정희 씨가 연신 감탄을 하면서 배추전을 초간장에 찍어 먹는 동안 엄마가 아침에 끓여두었다는 육개장을 데우고 복지관에서 보낸 김치를 썰고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들을 꺼내 저녁 밥상을 차렸다. 저녁을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각이었지만 허기져 보이는 정희 씨를 보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칼집을 넣어 노릇하게 익힌 조기까지 한 접시 내오자 밥상이 그득했다. 엄마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채 앞접시에 당신 먹을 만큼 반찬을 덜어서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정희 씨는 쌉싸름한 산채나물과 배추전에 젓가락이 자주 갔다. 육개장도 한 그릇이나 비웠다. 나는 부추전만으로도 포만감이 들었다. 상을 물리고 매실차와 깎은 배를 내오자 정희 씨가 디카에 담아온 사진들을 여러 보여주었다. 봉분도 제대로 없는 무덤자리를 파묘하는 장면부터 유구를 수습해서 이장하는 장면까지 여러 장의 사진이 길게 이어졌다. 정희 씨 오빠가 침통하게 서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엄마는 돋보기를 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65년이나 지났으니 유골이랄 게 뭐 있겠노. 엄마가 긴 한숨을 쉬었다. 뼈가 있었던 자리에 있는 흙을 뼈 대신 싸서 옮기던데요. 깜깜한 밤중에 집단 학살 현장을 몰래 찾아간 사람은 그녀의 외할아버지였다고 했다. 시체 더미 속에서 전깃줄 와이어에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사위를 찾아서 지게에 지고 올라가 산지기의 도움을 받아 급히 묻었다고. 우리 오빠 이제 새처럼 훨훨 날아가겠다. 엄마가 날갯짓하는 새를 바라보듯이 돋보기를 벗고 허공에다 긴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는 25살에 파독 간호사로 가서 45년간을 독일에서 살았지만 3살 때의 트라우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대청마루를 어지럽게 지나다니던 군화와 안방 장롱에 붙어있던 알록달록한 생유리가 깨어져 방바닥에 뒹굴던 모습. 그것을 다급히 밟고 지나가던 검은 구두들.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와 마당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모습. 그 기억은 이영만리 독일 땅에서도 그녀의 고통스러운 꿈속에 수시로 출몰했다고 한다.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사람은 죽은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산 사람들의 형국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끌려갈 때 작은 고모는 어디 있었어요? 정희 씨가 물었다. 시댁에 가 있을 때였지. 아니, 남편도 자식도 없는 집을요? 옛날엔 그랬지 뭐.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에서 늙어 죽도록 농사 짓고 시부모 봉양하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야 그리 못하고 진작 그 집에서 나와버렸지만 22살 청산구아부 며느리가 불쌍했는지 시아버지랑 시동생들이 참 잘해주더라. 근데 하루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뜨니까 누가 내 배 위에 올라와 있어. 얼마나 놀랐겠노. 내가 놀래면 민망해할까봐 가만히 있었더니 좀 있다가 내려가더라고. 방문을 살짝이 열어보니까 마루에 송화가루가 노랗게 앉았는데 그 위에 얼음 발자국이 안방에까지 찍혀있더라. 시아버지가 그랬다고 했지, 작은 고모. 그녀는 여러 번 들어 아는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그래. 아들 죽고 자리부전한 시어머니야 안 됐지만 어쩌겠노. 하직 인사를 하니까 시아버지는 외면하고 돌아앉아서 눈물만 흘리시더라. 엄마는 웃는 듯 우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불쌍한 우리 작은 고모. 정희 씨가
낮은 탄식을 했다. 작은 고모, 나는 아버지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잖아요. 오빠는 아버지랑 철렵도 가고 목말도 태워주고 했대요. 나는 꿈에서도 한 번 못 본 아버지를. 오빠가 얼마나 부럽던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는 아버지 묘를 이장하라는 외할아버지 유언을 지켜드려서 저승 가서 할 말이 생겼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넘쳐 흘렀다. 독일에서 챙겨온 카밀레 핸드크림이며 금속 비누 등을 세심하게 에코백에 넣어 선물하면서도 고모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눈물의 여왕이었다. 나는 그래도 너그 엄마가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모른대. 우리 오빠는 무덤이라도 있고 일의 조카들도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이 어디 누웠는지도 모르고 배태 한 번 못했다 아이가. 엄마가 쓸쓸히 웃었다. 정희 씨가 엄마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정희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해 가을 어머니를 따라 마을 안악들과 구절초를 캐러 사당골에 갔다고 했다. 구절초가 지천으로 핀 언덕에서 어머니가 온몸을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지렁이처럼 기면서 정수 아버지요 하고 부르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그런데 어린 눈에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엄마 왜 그래 하고 까르륵 웃었다고. 가만히 보니 함께 간 사람들은 웃기는커녕 아무도 어머니를 말릴 엄두를 못 내고 모두 따라 우는데 영문을 몰라서 흠칫했다고. 구절초 바구니가 텅 빈 채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호되게 나무라더라고요. 니는 와 안 시킨 짓을 하노, 으이. 아를 와 거기 데리고 갔노 하시는데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소. 그녀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를 회상했다. 우리 엄마는 오빠가 그래 된 거를 숨기고 싶어 했거든. 다 시대를 잘못 만난 죄 아이가. 드러내놓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처진데 그 마음고생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나 알았지 누가 알았겠노.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년이 무엇이 겁나겠노 했니라. 부자, 저 사진 꽉 좀 내려봐라. 엄마가 벽에 걸린 오래된 벽걸이용 사진곽을 가리켰다. 가족들의 빛바랜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정희 씨가 얼른 사진곽을 내렸다. 네 아버지 사진이라고는 천지에 딱 이거 한 장뿐일 끼다. 이거 빼서 가져가거라. 엄마가 말했다. 기타를 치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에이,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 유고를 찍었는데 뭘. 이 사진은 그대로 두세요. 그녀는 단발머리에 쌀아복을 입은 여학생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우리 작은 고모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는데 붓글씨도 잘 쓰고 바느질 솜씨도 있고. 근데 왜 작은 고모는 재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 때야 재혼을 곱게 안 봤다 아이가. 일부 종사 이부 창녀라고 했사했거든. 정희 씨가 애연한 얼굴로 엄마를 보았다. 작은 고모도 참 그런 걸 신봉했다고요? 뭐 꼭 그 때문은 아니었지만. 동구 밖에 고조 할머니 연료비가 있었잖아요. 작은 고모도 어릴 때부터 그 연료비를 보면서 학교를 다녔을 거니까 순결의식이 가슴에 박혔을지도 모르죠. 그놈의 연료비를 무 뽑듯이 쑥 뽑아버렸어야 했는데. 그녀가 두 손으로 무 뽑아내는 신용을 해보이며 파도에 구르는 자갈돌같이 까르륵거리며 웃었다. 그녀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그녀가 얼마나 힘있게 무 뽑는 신용을 했던지 엄마와 내가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세상에 쟤는 말을 해도 참.
엄마가 입을 딱 벌리고 정희 씨에게 눈을 곱게 흘겼다. 우리는 웃음기를 쉬 거두지 못하고 웃고 또 웃었다. 나는 매실차로 목을 축이고 이쯤에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야기를 끊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어릴 때 우리 칠남매 중에 내가 제일 빌빌거렸는데 학교도 간 날보다 못 간 날이 더 많았거든. 학교도 간 날보다 못 간 날이 더 많았거든. 근데 내가 이래 오래 살 줄 어찌 알았겠노? 엄마가 앉은뱅이 의자를 고쳐 앉으면서 말했다. 늙은이들은 죽을 때 되면 와 옛날 일만 떠오르나 몰라. 치매 환자가 가까운 기억은 못하고 먼 기억이 선명하다더만은 이게 치매낀가? 엄마가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에이, 엄마는 아직 정신이 초롱 같은데요, 뭘. 그저 빈말이 아니었다. 엄마는 사소한 건망증 외에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다. 늙은이들은 기억은 뺄셈 한 가지라. 빼고 또 빼다 보면 옛날 기억만 남으니까 그렇겠지. 고모는 다 빼고 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희 씨 질문에 엄마가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사진과에 든 시민대상 서예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상패와 꽃다발에 쌓여 환히 웃는 중년의 엄마 사진을 보았다. 엄마는 서예가였다. 지금은 방 한 구석에 놓인 귀목 반다지 속에 차곡차곡 쌓인 아무도 찾지 않는 글씨들만이 그 시절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손을 타서 반들반들해진 서탁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새붓으로 사경하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붓뜨는 걸 보지 못했다. 암만 해도 귀밑머리 마짚은 신랑이 제일 기억에 남지. 같이 산 세월이야 1년도 안 됐지만. 짐작과는 다른 대답이라 좀 어리둥절해서 나는 정희 씨를 마주 보았다. 정희 씨가 양 어깨를 으쓱하고 올려 보였다. 우리 때는 혼례를 신부집에서 치르고 나면 신행 온 신랑을 신부집에서 묵혀가 시댁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그 신행 중에 난리가 나버렸잖아. 피난 갔다가 광리 앞들에 들어서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 미군이 보초를 서 있었는데 인민군이 얼마나 죽었는지 시체를 피해가 이리저리 발을 옮기면서 지나가야 돼.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손을 다 만져봤어. 손이 분처럼 곱고 얼굴에 피 한 방울 없이 자는 듯이 편안하게 누워있더라. 잘 돼야 14살이나 됐을까. 그 주검이 아직도 생생해. 신랑도 내캉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자꾸 뒤돌아봐. 그러고는 곧바로 전쟁터로 안 끌려갔나. 글 쓰던 손으로 총을 들어보았자 총알바지지 뭐. 아들이 행방불명됐다는 통지서를 받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쳐서 결국 못 일어났어. 그 사람도 어디선가 광리 앞들에서 본 그 어린 인민군처럼 누워있을 거란 생각이 들대. 그곳이 어딘지 갈 수만 있다면 땅끝이라도 찾아 나서고 싶었는데. 엄마의 눈자위가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앉은뱅이 의자 뒤로 가서 엄마 하고는 메마른 등을 가만히 안았다. 엄마가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아이고 괜찮다. 지난 이야기인데 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난리 중에 그 사람하고 우리 집 참외밭을 지나가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 엄마는 패딩조끼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가재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우리 동네에 외밭이 많았거든. 노랗게 잘 익은 참외를 한 굴씩 잡아서 따기로 하고는 그 사람은 웃옷을 벗어서 담고 나는 치마에다 담았어. 한참 외 따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5대가 쌕쌕이 소리를 내면서 바짝 낮은 공습을 하고 지나가는 거라. 얼마나 놀랐겠노. 둘이가 혼비백산해서 참외를 다 내던지고 그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안 쳤나. 집까지 도망쳐 와서 방 안에서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 사람이 참외 한 개를 불쑥 건네주더라. 그 와중에도 내줄 끼라고 참외 한 개를 꼭 쥐고 뛰었다더라고. 그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참외를 보면 그 사람이 덧일을 보이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어. 엄마는 거기서 이야기를 끊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할 말을 못 찾고 낭패스러워하는 듯한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듯 말 듯했다. 이쯤에서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선뜻 일어서기가 못했다. 엊그제 병원 갔다 와서 형광등 스위치를 찾는데 그 사람이 내 손등을 잡고 스위치 있는 데를 갖다 대주더라. 엄마가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보았다. 가만히 보니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허공 저 너머를 보는 듯한 그 텅 빈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 2년 동안 돌보다 요양병원으로 간 노인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나는 울컥 울음일 것 같아서 고개를 높이 쳐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한순간 사방이 고요로 꽉 차는 느낌이었다. 풀어진 계란 노른자 위처럼 초점을 잃은 엄마의 눈동자가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었다. 나는 인자 죽음이 기대가 된대. 간혹가다 어찌 된 판인지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생전 처음인 것 같을 때가 있거든. 그러다가 금방 내 나이가 인자 88이지 하고는 깜짝 놀래. 인자 내가 처음 겪을 일이 죽음밖에 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죽음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나서 생전 처음 겪는 진짜로 매혹적인 순간이 알겠나 싶어서 은근히 기대가 된다니까. 엄마가 검버섯이 핀 눈가에 잔주름을 잔뜩 잡으면서 수줍게 웃었다. 요양병원으로 간 노인이 자던 잠에 가야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 달아나는 기분이었다.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났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엄마도 좀 쉬셔야 되고 저도 이제 가볼게요. 백팩을 챙겨 메고 나가는 내 등 뒤로 다가와 엄마가 지퍼를 열고 부추전을 담은 비닐봉지를 넣어주었다. 정희 씨가 기어이 배웅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다가 엄마의 의료용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세게 찧었다. 아 타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두어 번 깨금 발을 뛰어 통증을 가라앉혔다. 나도 가끔 당하는 일이라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갔다. 서랍에서 얼른 물파스를 찾아주었다. 정희 씨는 바지를 올리고 멍이 든 무릎에 물파스를 발랐다. 그러고는 잊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들고 뒤따라 나왔다.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가로수길에서 불어오는 굴바람이 앙칼졌다. 포장마차가 하나 둘씩 불을 켜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정말이지 긴 하루였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희 씨가 불이 켜진 포장마차를 가리키면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일까 싶어 웃음이 나왔다. 하는 수 없이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 포장마차를 골라 들어갔다. 뜨끈한 홍합 국물에 소주를 시키고 우리는 방석을 깐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정희 씨는 복잡한 전선이 마구 엉켜있는 전봇대 사진을 넘겨보면서 옆에 앉은 내게 보여주었다. 부산의 골목길을 찍겠다고 정희 씨랑 함께 다닌 날 찍은 사진이었다. 독일에는 전깃줄이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얼마나 신기해하던지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쏭달쏭했었다. 문득 동네 목욕탕 벽면에 붙은 돈 안내줌으로 끝나던 안내문이 떠올라 쿡 웃음이 났다. 정희 씨가 보았다면 카메라를 들이댈 풍경이었다. 정희 씨가 카메라를 끄자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저 뜨끈한 홍합 국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엄마랑 바다가 보이는 목욕탕에 한번 가자고 할까 말을 붙여보려는데 정희 씨가 뜸적 입을 뗐다. 독일에 돌아가면 다시 책에 들어갈까 해요. 그녀가 툭 던진 책에 들어간다는 말을 나는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책을 책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독서에 집중하겠다는 그녀의 어법으로 이해했다. 다음 순간 그것이 읽는 책이 아니라 제그의 독일식 발음인 책이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2년 동안 살았다던 공동체. 책이 마지막 대안인가요? 그건 모르죠. 그녀가 파도에 밀려오는 자갈돌처럼 까르륵 소리내어 웃었다. 어떻게 살면 죽음을 엄마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책도 어쩌면 처음 겪게 될 그 매혹적인 순간을 위해서 가는 건지도 모르죠. 그녀는 자기 말이 좀 무겁게 느껴졌는지 또 한 번 까르륵 웃었다. 주인 여자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홍합탕 냄비를 들고 오면서 뜨겁습니다 하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를 당겨 정희 씨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